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인생의 답은 내 안에 있다 입니다. 지은이는 김이섭, 펴낸 곳은 미디어숲입니다. 책의 내용 중에서 몇 가지를 골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인간에게 중요한 세 가지. 인간에게 중요한 세 가지는 무엇일까? 버릇, 그릇, 노릇이다. 버릇은 습관이다.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간다 라는 속담처럼 오랫동안 몸에 익힌 행동은 떨쳐내기 힘들다. 나쁜 버릇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 애초 나쁜 버릇이 들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요람에서 익힌 버릇이 무덤까지 가기 때문이다. 그릇은 역량이다. 어떤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비유적으로 이른다. 음식도 그릇이 커야 더 많이 담을 수 있듯이 역량을 키워야 큰 사람이 된다. 노릇은 역할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구실을 말한다. 인생은 역할놀이다. 인생에 충실하다는 건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에 충실하다는 의미다. 생김새나 차림새보다 쓰임새가 더 중요한 게 인생이다. 인생의 5가지 터. 인생은 놀이터다.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미끄럼틀도 타고 그네도 탄다. 모래 위에서는 소꿉놀이도 한다. 어른이 되어서도 제대로 놀 줄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놀이가 아니라 노름에 빠져들지도 모른다. 모두를 위한 건전한 놀이터가 필요한 이유다. 인생은 배움터다. 학교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도 배운다. 100세 시대에는 평생 교육이 화두다. 배우는 사람은 절대 늙지 않는다. 아니, 늙을지언정 낡지는 않는다. 인생은 일터다. 누구에게나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이 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그 일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 아닐까 싶다. 인생은 쉼터다. 건전지가 방전되면 충전을 해야 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누구에게나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 힘들 때는 가던 길을 멈추고 잠시 쉬어가도 좋다. 인생은 꿈터다. 아니, 꿈터여야 한다. 꿈을 꾸고 꿈을 키우고 꿈을 이룰 수 있는 세상이어야 한다. 인생의 5가지 문장 부호. 물음표는 호기심이다. 모르는 것에 질문하는 것이다. 낯선 것에 눈을 크게 뜨는 것이다. 질문이 없으면 답도 없다. 인생의 답을 얻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한다. 느낌표는 열정이다. 차가운 머리가 아니라 뜨거운 가슴이다. 열정은 삶을 지탱하는 원동력이다. 학문과 예술에 대한 열정, 이상향에 대한 열정이 삶을 유지시켜준다. 열정이 식으면 인생은 몸이 건조해질 뿐이다. 쉼표는 휴식이다. 악보에도 쉼표가 있다. 바쁜 일상에도 숨 쉴 공간이 있어야 한다. 쉼은 게으름이 아니라 꽉 채워지지 않은 여백의 미학이다. 마침표는 끝맺음이다. 글을 쓸 때도 일을 할 때도 마무리를 잘 해야 한다. 끝이 좋아야 모든 게 좋다는 말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디서나 통용되는 격언이다. 화살표는 방향이다.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 올바른 목표를 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인생에서도 목적지와 지향점이 분명해야 한다. 인생의 가나 다. 가리다는 잘잘못을 따져 분간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 보이지 않게 막다 라는 뜻도 있다. 하지만 보이지 않게 막으면서 잘잘못을 분간할 수는 없다. 옳고 그름을 가리기 위해서는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인생은 시비를 거는 게 아니라 시비를 가리는 것이다. 나누다는 하나를 둘 이상으로 가르거나 몫을 분배한다 라는 의미도 있고 즐거움이나 고생을 함께하다의 의미도 있다. 인생은 내 것과 내 것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리 것으로 함께 나누는 것이다. 다르다는 서로 같지 아니하다 라는 뜻이고 틀리다는 셈이나 사실이 그르거나 어긋나다 라는 뜻이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주 다르다의 의미로 틀리다를 사용한다. 다름을 틀림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인생은 차별하는 게 아니라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인생의 세 가지 길. 눈길은 주의나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힘들고 지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는 것이다. 발길은 다가가는 것이다.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가까이 다가가 함께하는 것이다. 손길은 온정을 베푸는 것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다. 소통하는 법. 다가가라. 누구라도 먼저 다가가야 한다. 상대방이 나를 알아보기를 바라지 말고 나에게 말을 걸어 주길 바라지 마라. 굳이 헛기침하거나 애써 눈치를 살피지도 마라. 먼저 본 사람이 반갑게 다가가 손을 내밀면 그만이다. 후배면 어떻고 동생이면 어떤가. 만나서 반가운데 굳이 기다릴 필요가 있겠는가. 맞추어라. 상대방과 눈을 맞추어야 한다. 눈높이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의 언어로, 어르신에게는 어르신의 언어로 이야기해야 한다. 상대방의 수준에 맞게 이야기해야 상대방이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소통은 상대방의 기분이나 비위를 맞추는 게 아니라 눈을 맞추고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다. 열어라.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야 한다. 눈을 열어야 눈여겨볼 수 있고 귀를 열어야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마음과 마음이 서로 이어질 수 있다. 나누어라. 소통은 서로 나누는 것이다. 서로의 생각이나 감정을 주고받는 것이다. 내 것과 네 것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어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프면 나누면 반이 된다. 모든 걸 나눌 수만 있다면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될지도 모를 일이다. 우리 삶을 꿰뚫는 5가지 틀입니다. 1. 프레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 보인다. 빨간 코끼리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 대화에 앞서 절대로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상대방의 머릿속에는 코끼리에 대한 이미지가 고착화되기 때문에 그 생각을 쉽게 떨쳐버리지 못한다. 즉, 프레임이 형성된 것이다. 프레임은 사물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틀이다. 어떤 틀을 가지고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진다는 게 프레임의 법칙이다.
윈스턴 처칠은 비관주의자는 모든 기회 속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낙관주의자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찾아낸다 라고 말했다. 외과 수술에서 사망률이 20%라고 하면 몹시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생존율이 80%라고 하면 상당히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전자는 사망에 중점을 두고 후자는 생존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같은 내용도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같은 의도 또한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어떠한 틀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 세상은 달리 보이기 마련이다. 틀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채나라로 향했다. 가는 길에 양식이 다 떨어졌다. 공자 일행은 마을에 들러 잠시 쉬어가기로 했다. 공자는 긴 여행에 지쳐 금세 잠이 들었다. 그 사이에 제자 안회가 쌀을 구해와 밥을 지었다. 밥이 다 될 즈음 공자가 잠에서 깨어났다. 그때 안회가 밥솥의 뚜껑을 열고 밥을 한 움큼 집어먹었다. 공자는 미심쩍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안회가 말했다. 제가 솥뚜껑을 여는데 천장에서 흙이 떨어졌습니다. 스승님께 드리자니 더럽고 그냥 버리자니 아깝고 해서 제가 흙이 묻은 밥을 먹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남을 판단한다. 너무 쉽게 예단하고 속단하고 단정짓는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닌데도 말이다. 누구라도 한번 프레임에 갇히면 빠져나오기 힘들다. 어쩌면 우리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서 프레임에 갇혀 사는 건지도 모른다. 2. 확증 편향.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확증 편향은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만 받아들이는 경향이다.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당연히 무시한다. 1950년대 미국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이다. 어느 사이비 교주가 교인들 앞에서 자신이 신에게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머지않아 대홍수가 일어나는데 자신을 믿고 따르는 교인들만 비행 접시를 타고 구출될 거라는 내용이었다. 이를 믿은 교인들은 전 재산을 교주에게 맡기고 철야 기도에 들어갔다. 마침내 그가 애언한 최후의 날이 다가왔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사이비 교주는 교인들을 불러놓고 말했다. 여러분의 믿음과 기도 덕분에 멸망의 문턱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신도들은 신이 자신들의 기도를 들어주었다며 기뻐했다. 그리고 이후로도 교주를 절대적으로 믿고 따랐다. 팥으로 매주를 쓴데도 고지 듣는다 라는 속담이 있다. 맹신이다. 콩으로 매주를 쓴데도 고지 듣지 않는다 라는 속담이 있다. 불신이다. 맹신은 모든 걸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고 불신은 스프링처럼 튕겨낸다. 지금 우리에게는 필터가 필요하다. 이물질과 불순물을 걸러내고 온전한 정보와 지식을 받아들여야 한다. 편향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당연히 중심을 잃게 되고 바르게 설 수가 없다. 내가 바르게 서지 못하는데 세상이 바르게 보일 리 없다. 확증 편향은 자기중심적인 편향성이다. 자신의 편견이나 선입견을 확증하기 위한 선택 편향이다. 주로 음모론자들이나 인종차별주의자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내가 인식하고 있는 사실이나 현상에 대한 절대적인 확증이다.
그래서 진실을 밝히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고대 로마의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인간은 자신이 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현실밖에 보지 않는다 라고 말했으며, 영국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은 우리는 세상이 우리의 편견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라고 말했다. 니체는 확신이 감옥과도 같다고 했다. 그는 확신이 거짓말보다 더 위험한 진실의 적이라고 믿었다. 확신은 자유로운 사고를 방해하고 다양성과 개연성을 부정한다. 손에 망치를 들면 모든 게 못으로 보인다는 말이 있다. 모든 인간은 편향적으로 인식하고 사고하고 행동한다. 단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한쪽으로 치우친 시선으로는 주변을 둘러볼 수 없다. 내가 선 그 자리가 언제나 나에게 곁을 내준다는 보장도 없다. 세상은 늘 변화를 만들고 내가 굳건히 믿었던 가치가 때로는 나를 내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3. 콤플렉스. 내 행동이나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무의식.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저런 콤플렉스를 안고 산다. 콤플렉스는 무의식 속에 억압적으로 잠재된 관념이다. 심리적 복합체 혹은 심리적 구조물이라고도 한다. 콤플렉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우월 콤플렉스이고 다른 하나는 열등 콤플렉스다. 일반적으로는 콤플렉스가 열등의식이나 열등감과 같은 뜻으로 쓰인다. 그런데 우월 콤플렉스는 자신의 열패감을 감추기 위한 자기 과시나 자기 기만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월 콤플렉스를 열등 콤플렉스의 또 다른 이면이라고도 할 수 있다. 콤플렉스는 삶의 에너지원이 되기도 한다. 오스트리아의 정신분석학자인 알프레드 아들러는 열등 콤플렉스의 극복을 통해 인격이 성장하고 자신감이 강화된다고 보았다. 누구라도 콤플렉스에 사로잡히면 인생의 패배자가 되지만 콤플렉스를 극복하면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 4. 메커니즘. 인생에 작동하는 5가지 원리. 메커니즘은 사물의 작용 원리나 구조다. 정신분석학에서는 무의식적인 방어기제를 뜻하기도 한다. 인생에는 다양한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협력 메커니즘도 있고 착취 메커니즘도 있다. 먹이사슬은 생태계에서 먹이를 매개로 연결된 관계다. 약육강식의 세계에서는 정글의 법칙이 지배한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고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잡아먹히는 메커니즘이다. 첫 번째, 톱니바퀴 메커니즘. 톱니바퀴는 톱니의 맞물림으로 두 축 간의 동력을 전달한다. 바퀴 하나로는 아무것도 해낼 수 없다. 톱니바퀴가 크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크고 작은 바퀴들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작은 바퀴가 없으면 큰 바퀴도 돌아갈 수 없다. 톱니바퀴 하나가 멈추면 모든 게 멈춘다. 나도 누군가에게 없으면 안 될 작은 톱니바퀴가 되고 싶다. 이렇게 한번 다짐해 보는 건 어떨까? 2. 지렛대 메커니즘. 지뢰의 원리는 고대 그리스의 자연과학자 아르키메데스가 처음 발견했다. 그가 나에게 받침대와 지렛대를 주면 지구도 움직일 수 있다 라고 말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지렛대에는 3개의 점이 있다. 힘점과 받침점, 작용점이 그것이다. 힘점은 지렛대에 힘을 주는 점이고 받침대는 지렛대를 괴는 점이다. 그리고 작용점은 지렛대에 힘이 미치는 점이다. 인생에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힘이 필요하다. 다만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지렛대처럼
옆에서 받쳐주고 괴어주고 힘이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의 힘이 필요하다. 축구에서도 골을 넣기 위해서는 동료가 공을 잘 건네주어야 한다. 아무 도움 없이 자기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 누구에게나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법이다. 3. 시계추 메커니즘. 시계추는 쉬지 않고 움직인다. 항심이다. 시계추는 언제나 균형을 유지한다. 중심이다. 시계추는 정확하게 시각을 가리킨다. 진심이다. 항심은 변치 않는 마음이고 중심은 치우치지 않는 마음이다. 그리고 진심은 거짓되지 않는 마음이다. 우리는 걸을 때 중심을 잡는다. 새도 날아갈 때 중심을 잡는다. 승강기에도 중심을 잡아주는 균형추가 설치되어 있다. 인생도 시계추처럼 열심히 움직이되 큰 흔들림 없이 균형을 잡는 시각이 필요하다. 그렇게 오랜 기간 중심을 잡고 달려가면 언젠가 진심은 전달될 것이고 원하는 바를 이루게 될 것이다. 시계추는 방향성과 목적성을 갖는다. 시계추는 흔들리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것이다. 시간의 흐름을 측정할 수 있는 건 시계추가 제자리에 머물지 않고 제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시계추는 쳇바퀴가 아니다. 시계추는 일상의 미학이고 반복의 미학이고 1초의 미학이다. 4. 스위치 메커니즘. 스위치는 전기 회로를 연결하거나 차단하는 장치다. 전원 스위치를 켜야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스위치를 켜기만 하면 세상은 대낮처럼 밝아진다. 긍정의 스위치를 켜면 부정이 긍정으로 변한다. 마찬가지로 희망의 스위치를 켜면 절망이 희망이 된다. 행복의 스위치를 켜면 불행 또한 행복이 될 수 있다. 긍정의 스위치를 켜면 반밖에 라는 부정이 반이나 라는 긍정으로 바뀐다. 긍정적인 사고는 긍정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고 긍정적인 행동은 긍정적인 삶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5. 패러다임.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진다. 패러다임은 한 시대의 인간 사고를 규정하고 지배하는 규범이고 인식체계다. 또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철학이나 신념, 가치관의 총체이기도 하다. 어느 노숙자가 기차역 광장에 앉아 구걸을 하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작은 팻말이 하나 놓여 있었다. 저는 눈이 멀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하지만 지나가던 행인들은 그를 한번 힐끗 쳐다보고는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그에게 동정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때 한 여성이 다가오더니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녀는 노숙자 옆에 놓인 팻말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팻말을 손에 들고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다. 그녀가 떠나고 난 뒤 상황은 극적으로 반전되었다. 사람들이 노숙자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측은한 표정을 지으며 노숙자 앞에 놓인 모자에 하나 둘씩 동전을 던져 넣었다. 팻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아름다운 날이에요. 그런데 저는 볼 수가 없네요. 팻말에 새롭게 적어 놓은 글이 바로 인식의 전환이고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당신의 말을 바꾸면 당신의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